복지 없는 마을의 행복 비결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온 베테랑 정책 전문가. 그녀의 가방엔 한국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비판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예산도 제도도 없는 이 나라의 노인들은 분명 고립되어 있을 거야. 확신에 찬 그녀가 찾아간 충청북도 단양의 깊은 산골.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엑셀표에는 절대 입력할 수 없는 따뜻한 시스템이었다. 차가운 숫자들의 세계에서 온 이방인. 북유럽의 매서운 겨울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냉철한 이성. 그것이 아스트리드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쉰을 넘긴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 스톡홀름의 정부 청사에서 무려 30년 일하는 세월 동안 복지 통계와 예산안만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 그녀의 세상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오직 숫자와 엑셀표, 그리고 국가가 합리적으로 개입하는 제도. 그 세 가지로만 이루어진 세계. 그녀에게 인간의 삶이란 결국 데이터로 환산될 수 있는 무언가였다. 노인의 고독은 고립지수로, 가난은 소득 분위로, 행복은 복지 만족도라는 백분율로 표현되어야 마땅했다. 그런 그녀가 아시아의 작은 반도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좌석에 앉은 그녀의 무릎 위에는 두툼한 가제본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시아식 경제 성장의 이면 한국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아스트리드는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국. 경제만 급성장했을 뿐이지. 국가가 개인의 삶을 요람해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북유럽식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나라. 내가 분석한 통계표를 보나 예산안을 보나 이 나라의 노인과 취약계층은 철저히 고립되어 방치되어 있을 것이 분명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결론은 이미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내려져 있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내린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그녀는 곧장 서울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화려한 마천루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번쩍이는 유리 빌딩들, 분주하게 오가는 인파, 화려한 네온사인. 아스트리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코웃음을 쳤다. 화려하군. 하지만 빌딩이 높을수록 그 그림자도 짙은 법이지.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늘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학자로서의 오기가 발동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서울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그녀가 보고 싶은 것은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 도시의 번영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비참하게 방치된 시골 마을의 실태였다. 그곳의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완벽한 비판 보고서를 완성하리라. 그녀는 공항에서부터 따라붙은 통역사를 단호하게 돌려보냈다. 필요 없습니다. 통역이 끼면 사람들이 꾸민 모습만 보여주죠. 저는 날것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통역사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스트리드는 홀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대를 잡았다. 내비게이션에 그녀가 입력한 목적지는 충청북도 단양. 한국에서도 손꼽히게 깊은 산골이라는 곳이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다. 빌딩 숲은 어느새 푸른 산으로 변했고 곧이어 깎아지른 절벽과 굽이쳐 흐르는 남한강이 어우러진 절경이 펼쳐졌다. 단양의 산수는 그 어떤 그림 엽서보다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절경조차 아스트리드의 매서운 분석가의 눈초리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채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풍경이 아름다운들 무슨 소용인가. 이런 깊은 산골일수록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겠지.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행정 서비스에 손길도 닿지 않는 곳. 전형적인 복지 취약 지역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두운 단어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고독사, 복지 예산 부족, 사회적 단절, 노인 빈곤, 의료 공백. 기다려라 단양이여. 너의 그 비참한 민낯을 내가 똑똑히 기록해 주마.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렌터카가 한 작은 시골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 돌담길, 그리고 한가로이 거니는 누렁이 한 마리. 아스트리드는 차를 세우고 차가운 눈빛으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마을이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보고서가 며칠 뒤 백지가 되어버릴 운명이라는 것을. 예산표에 없는 완벽한 안전망. 아스트리드는 수첩을 펼쳐든 채 천천히 마을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현장을 검증하는 감사관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 앞 평상에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등이 굽고 주름이 깊게 팬 노인이었다. 아스트리드는 즉각 자신의 머릿속에 입력된 스웨덴의 기준을 적용했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 전형적인 독거 노인이다. 스웨덴이라면 요양보호사가 최소 주 3회 방문해야 하고 시청에서 매일 따뜻한 식사를 배달해야 하는 고위험 관리 대상군. 이 마을엔 그런 시스템이 없을 테니 저 노인은 분명 방치되고 있겠지. 그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사례 1번. 80대 추정 독거 노인. 사회적 돌봄 부재. 고립 상태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옆집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중년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쟁반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가 앉은 평상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할매. 오늘 날이 차서 내가 영양죽 좀 썼어. 율무랑 호박씨 듬뿍 넣고 아주 푹 고아쓴 게 얼른 한술 떠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중년 여성은 마치 제 집 마당인 양 남의 집 평상에 스스럼 없이 걸터 앉았다. 그러고는 죽 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고 마치 친딸이라도 된 것처럼 숟가락에 죽을 떠서 후후 불어 할머니의 입에 가져갔다. 자, 입 벌려봐. 천천히 들어. 뜨거워. 아스트리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펜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지? 저 여성은 누구지? 시청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인가? 아니야. 복지사라면 유니폼을 입고 방문 일지에 서명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저 여자는 그냥 옆집에서 나왔어. 앞치마를 두른 채로. 스웨덴이었다면 이것은 시청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식사를 배달하고 어르신에게 서명을 받고 그 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일이었다. 모든 것이 계약과 예산과 절차로 이루어지는 일.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계약서도 없고 국가의 예산 지원도 없고 정해진 절차도 없었다. 그저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죽을 받아 드시며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자네가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웃제. 미안해서 원. 미안하긴 뭐가 미안여. 우리가 남이여.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지. 다 먹고 나면 그릇은 그냥 평상에 둬. 이따 내가 와서 가져갈 텐게. 여성은 할머니가 죽을 다 드시는 것을 지켜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평상 한쪽에 널려있던 할머니의 낡은 이불을 보더니 그것을 툭툭 털어 빨랫줄에 가지런히 널어주었다. 이불이 눅눅하네. 햇볕에 좀 말려야 뽀송하지. 할매 나가요.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스트리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익숙했던 개념들이 마구 충돌하기 시작했다. 방금 내가 본 게 대체 뭐지? 비공식적인 돌봄 노동? 아니면 저 두 사람이 사실은 가족인가? 하지만 분명 옆집에서 나왔어. 그렇다면 이웃이 이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알던 세계에서 돌봄이란 반드시 누군가의 직업이거나 가족의 의무여야 했다. 대가 없이 의무도 없이 그저 마음으로 행해지는 돌봄. 그런 것은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아스트리드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우연일 것이다. 어쩌다 한 번 있는 특별한 친절일 뿐이다. 그녀는 그렇게 결론짓고
그날 오후 내내 멀찍이서 그 할머니의 집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할머니의 집에는 오후 내내 동네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렸다. 한 노인은 밭에서 갓 캐낸 싱싱한 상추와 고추를 한 봉지 툭 던져놓고 갔다. 할매 이거 갖단 거요. 저녁에 쌈 싸먹어. 또 한 젊은이는 지나가다 말고 걸음을 멈추더니 할머니에게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 별일 없으시죠? 처마 및 전구가 나갔네. 제가 갈아드릴게요. 그러고는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져와 뚝딱 전구를 갈아 끼웠다. 해 질 무렵엔 한 아주머니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와 할머니의 부엌에 넣어주고 갔다. 아스트리드는 그 모든 광경을 노트에 적는 것조차 잊은 채 바라보았다. 국가의 거대한 복지 시스템이 단 1%도 작동하지 않는 이곳. 예산도 인력도 시스템도 없는 이 깊은 산골에서 노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또 강철처럼 단단하게 연결된 이웃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예산표에도 그 어떤 통계 자료에도 잡히지 않는 완벽한 안전망이었다. 아스트리드는 펜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계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온도. 다음 날 아침. 아스트리드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과 마주했다. 마을회관 앞 넓은 공터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붉은 산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여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앞에 두고 김장을 시작한 참이었다. 절인 배추가 그득그득 쌓이고 새빨간 양념이 커다란 고무 대야에 그득했다. 마을의 남녀노소가 죄다 모인 듯 공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스트리드는 멀찍이 서서 매의 눈으로 이 광경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의 분석가적 본능이 작동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엄청난 강도의 육체노동을 하고 있어. 그것도 전부 무급으로. 이건 명백히 국가가 개입해서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시스템화해서 관리해야 할 일종의 노동력 착취 현장 아닌가. 누군가는 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머릿속으로 복잡한 수식을 굴리기 시작했다. 동원된 인원수, 노동시간,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체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가. 이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그녀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다. 그녀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마치 회계감사라도 하듯 서 있을 때였다. 빨간 고무장갑을 낀 마을 이장 아주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다. 아따, 거기 외국인 양반. 겉벌춤하게 혼자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한 입 잡숴봐. 외국인이라 우리 김치 매울란가 모르겠네. 아스트리드가 미처 사양할 새도 없었다. 이장 아주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노란 배춧잎 한 장을 펼쳐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빨간 양념을 듬뿍 묻히고 옆에서 방금 삶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 한 점을 큼직하게 얹었다. 자, 입 벌려봐. 이게 김장날에만 먹는 별미여. 그러고는 그 쌈을 아스트리드의 입에 쑥 밀어 넣었다. 순간 아스트리드의 입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다. 알싸한 생강과 마늘향, 시원한 무채의 식감, 그리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육즙. 매콤하면서도 달큰하고 깊으면서도 개운한 그 맛은 그녀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과도 달랐다. 그녀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차갑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감탄이 번졌다. 그 표정을 본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하, 거봐 맛있지? 외국인도 우리 김치 맛은 못 속여. 아이고 눈 커지는 거 봐. 한 입 더 줘, 한 입 더. 이장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네 식약동원이여. 좋은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뜻이지.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서 다 같이 땀 흘려 일하고 또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산골에서도 안 아프고 정정하게 사는 거요. 아스트리드는 입안에 쌈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노동 착취 현장이 결코 아니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연신 웃고 떠들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누군가는 농담을 던지고 누군가는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켰다. 아이들은 그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것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축제에 가까웠다. 그리고 김장이 끝나자 사람들은 완성된 김치를 통에 나눠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분배의 방식이 또 한 번 아스트리드를 놀라게 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다. 일을 거둔 사람도 거들지 못한 사람도 거동이 불편해 나오지 못한 노인의 몫까지도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이건 김 영감네 거, 이건 박할매네 거. 아, 저 짝 끝에 혼자 사는 최씨 아저씨네도 한 통 갖다 줘야지. 그리고 이장 아주머니는 아스트리드의 손에도 김치가 가득 담긴 통 하나를 덥석 쥐어주었다. 이건 외국인 양반 거. 멀리서 왔는디 빈손으로 보내면 쓰나. 아스트리드는 깜짝 놀라 황급히 지갑을 꺼내 들었다. 이 귀한 음식을, 이 많은 노동의 결과물을 공짜로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살아온 세계의 철칙이었다. 모든 것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잠깐만요, 제가 돈을.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손사래를 쳤다. 심지어 몇몇은 정색을 하며 화까지 냈다. 아이고, 돈은 무슨 돈이여. 그런 소리 하면 섭섭해요. 우리가 돈 받자고 이러는 줄 알아? 그냥 같이 나눠 먹자는 거지. 돈 얘기 또 하면 김치도로 뺏는다. 아스트리드는 멍하니 지갑을 다시 집어넣었다. 정당한 대가와 교환. 그녀가 평생 신봉해온 그 자본주의의 철칙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노동은 곧 축제였고 그 결과물은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정이었다. 그녀는 김치통을 가슴에 안고 따뜻한 그 무게를 느끼며 생각했다. 이 따뜻함은, 이 온도는 대체 엑셀의 어느 칸에 입력해야 하는 거지? 비용? 노동력? 복지 서비스? 아니야. 그 어디에도 입력할 수 없어. 이건 숫자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다. 길 잃은 밤, 낯선 이의 발걸음. 며칠이 지났다. 아스트리드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돼. 나는 학자야.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이 지역의 지형적 고립도를 직접 파악해보자. 그녀는 단양의 험준한 지형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점점 멀어져 인적 드문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녀는 걸으며 수첩에 메모했다. 마을과 외부를 잇는 도로는 단 하나. 대중교통 부재. 지형적 고립도 극심. 그렇게 메모에 열중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시골이란 해가 지면 거짓말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곳이었다. 도시의 불빛에 익숙했던 아스트리드에게 그 어둠은 공포 그 자체였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굽이진 산길.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풀벌레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 그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지만 화면은 어둡기만 했다. 종일 메모와 사진 촬영에 사용한 탓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이다. 안 돼. 이럴 수가. 스웨덴이었다면 그녀는 즉각 국가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을 것이다. 단축번호 하나면 잘 훈련된 구조대가 GPS를 추적해 그녀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믿어온 시스템의 힘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시스템도 연락망도 그 무엇도 그녀를 도울 수 없는 곳에. 평생 시스템을 신봉해온 그녀가 정작 시스템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력하게 버려진 것이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산길 한가운데 주저앉으려 했다.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저 아래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지팡이를 짚은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한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아이고거 누구여? 너?
외국인 처자가 이 밤중에 여서 뭐한대요. 길 잃었수요. 할아버지는 그녀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구수한 사투리로 말을 건넸다. 아스트리드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한 걱정만큼은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더니 다짜고짜 그녀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었다. 아따, 큰일 날 뻔했네. 이 산짐승 나오는 데서 나만 따라와요. 내가 데려다 줄 텐게. 할아버지는 단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그녀를 안내하며 험한 밤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손전등으로 발밑을 비춰주며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듯 연신무어라 말을 건네면서 그렇게 걷기를 무려 30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연로한 할아버지에게 깜깜한 산길을 30분이나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그녀가 묵는 숙소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 마침내 숙소에 불빛이 보이자 아스트리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인에게 너무도 큰 신세를 졌다는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스웨덴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30분의 수고와 안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일종의 컨설팅 비용이자 감사의 팁.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아는 공정한 거래였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돈을 건네는 아스트리드의 손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그 돈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따뜻하고 거친 두 손으로 지폐를 쥔 그녀의 손을 꾹 감싸 덮었다. 됐어. 무슨 돈을 받아. 타지 사람이 길 잃고 고생하는디 그걸 우째 돈을 받고 데려다 준대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여. 할아버지는 한사코 그녀의 손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꼬깃꼬깃한 종이에 쌓인 호박씨 한 줌이었다. 이거나 방에 들어가서 까 잡숴. 심심할 때 까먹으면 좋아. 우리 집에서 농사 지은 거여. 자, 어여 들어가요. 밤바람 차요. 돈 대신 소박한 호박씨 한 줌. 할아버지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고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아스트리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선체로 움직일 수 없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아직 할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호박씨 한 줌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할아버지의 굽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끝내 눈을 떼지 못했다. 5만 원과 호박씨 한 줌. 그 둘의 무게를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다시 가늠해보고 있었다. 번역할 수 없는 단어 정. 숙소로 돌아온 아스트리드는 한동안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에는 여전히 그 호박씨 한 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다. 푸른 화면이 어두운 방을 밝혔다. 화면에는 그녀가 지난 6개월간 스톡홀름에서 정성껏 작성해 온 수치와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국가지원 돌봄 시간, 노인 고립지수, 복지 예산 대비 만족도, 사회적 단절 비율. 그녀가 평생토록 맹신해온 그 차갑고 정확한 지표들. 그 지표들에 따르면 이 단양의 시골 마을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복지 취약지역, 그러니까 노인들이 고립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옥이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현실은 정반대였다. 영양죽을 끓여 이웃 노인의 입에 떠먹여주던 중년 여성. 밭에서 갓 딴 채소를 던져놓고 가던 노인. 처마 및 전구를 갈아주던 젊은이. 김장날의 그 떠들썩한 축제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던 공평한 나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낯선 이방인을 위해 30분이나 산길을 함께 걸어준 할아버지. 그녀가 며칠 동안 이 마을에서 본 풍경은 스톡홀름의 그 어떤 최고급 양로원보다도 훨씬 더 활기차고 따뜻하고 그리고 안전했다.
아스트리드는 화면 속 자신의 통계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놓친 변수가 대체 뭐지?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어 자신이 관찰한 사실들을 냉정하게 정리해 보았다. 국가복지예산영원, 마을에 배치된 공식적인 사회복지 인력 0명, 정부의 돌봄 서비스 개입 전무. 모든 객관적 지표상으로 이 마을은 복지의 완벽한 사각지대다. 그런데도 이 완벽한 돌봄의 네트워크가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어. 노인은 굶지 않고 아프면 누군가 살피고 외롭지 않다. 대체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 예산도 제도도 인력도 없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이 거대한 힘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알던 모든 사회과학 이론으로도 모든 복지 모델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입버릇처럼 되뇌던 그 단어. 김치를 나눠주면서도 길을 안내해주면서도 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하던 말. 우리가 남이여. 다 정으로 사는 거지. 이게 다 정이여 정. 정. 그녀는 그 단어를 또렷이 기억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사전 앱을 켜고 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쟁정.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떠올랐다. 영어로는 애정, 애착, 유대 등으로 번역되어 있었다. 아스트리드는 그 번역어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단어들 중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마을에서 느낀 그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애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친절이라는 말로는 너무 가벼웠다. 동정심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본 정은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너와 나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개인의 독립과 사생활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가뿐히 뛰어넘는 무언가였다.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타인의 배고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며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음식과 품을 내어주는 거대하고 따뜻한 마음의 연대. 그것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였다. 의무가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선이었다. 아스트리드는 노트북 화면 속 자신의 차가운 통계표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스웨덴의 제도는 완벽할지도 몰라. 세계 최고일지도 모르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니까. 하지만 그곳에는 행정 절차만 있을 뿐이야.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고 서명을 받고 기록을 남기는 차가운 절차. 거기엔 사람의 체온이 없어. 그녀는 스톡홀름의 한 양로원을 떠올렸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곳. 하지만 그곳의 노인들은 늘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외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외로웠다. 반면 이 단양의 노인들은 비록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지언정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있었고 그들의 곁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다. 아스트리드는 자신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신념이 30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모든 확신이 이 작은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마침내 찾아낸 듯한 묘한 해방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고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다. 밤이 깊도록 아스트리드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둠에 잠긴 단양의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다. 여명의 푸른 기운이 단양의 산봉우리들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할 무렵 창밖으로 동이 트는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던 아스트리드의 눈빛이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에 그 차갑고 매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결연하면서도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화면에 자신이 6개월간 준비해온 보고서 초안을 띄웠다. 아시아식 경제 성장의 이면 한국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비판적 보고서.
수백 개의 차트와 통계, 그리고 한국 복지의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한 부정적인 분석들로 가득 찬 문서. 그녀가 이번 출장의 결론으로 삼으려 했던 바로 그 보고서였다. 아스트리드는 그 문서 전체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했다. 화면 전체가 파랗게 물들었다. 6개월간의 노력이 한 화면에 담겼다. 그녀는 잠시 그 파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련 없이 델리트 키를 눌렀다. 그 가벼운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차트와 부정적인 통계들이 한순간에 화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6개월의 시간이 30년간의 편견이 그렇게 깨끗이 지워졌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하얀 백지만이 남았다. 아스트리드는 그 텅 빈 백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자판 위에 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새 제목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굵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안전망 한국의 정은 어떻게 서구의 복지 국가를 뛰어넘는가. 제목을 다 적은 그녀는 잠시 멈춰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생생한 문장으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포함한 서구 사회의 오만함을 정직하게 반성했다. 예산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만으로 인간의 모든 행복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을, 인간의 삶을 숫자와 통계로 환원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교만함을. 이어서 그녀는 통계표에는 결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한국의 독보적인 공동체 의식을 찬양했다. 국가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을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빈틈없이 메우는 그 놀라운 시스템을. 그녀는 영양죽을 끓여 나르던 이웃 여성에 대해 썼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던 김장날의 나눔에 대해 썼다. 그리고 호박씨 한 줌을 건네던 할아버지에 대해 썼다. 어떤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길 잃은 이방인을 위해 칠흑 같은 밤길을 30분이나 기꺼이 동행하도록 공무원을 훈련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매뉴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정의라 부른다. 글을 써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쉰을 넘긴 깐깐한 정책 전문가가 출장 내내 품고 있던 그 차가운 우월감. 자신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왔다는 그 알량한 자부심. 그것이 마치 봄날의 눈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전혀 다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평생을 데이터 속에서만 살아온 한 학자가 마침내 데이터 너머에 있는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한 벅찬 희열이었다. 타인의 아픔을 참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낯선 이방인에게조차 기꺼이 품을 내어주는 사람들. 아스트리드는 확신했다.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보고서가 단지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이것은 스웨덴의 아니 전 유럽의 차가운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뒤흔들 완벽한 해답이 될 것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그녀는 글을 쓰며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30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차가운 이론의 감옥에서 마침내 벗어난 자의 자유로움이었다. 창밖으로 단양의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 따뜻한 햇살이 새로운 보고서를 써 내려가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스톡홀름행 티켓을 찢다. 원래대로라면 아스트리드는 인천공항에서 스톡홀름행 비행기에 올라야 할 날이었다. 그녀의 짐가방에는 완성된 새 보고서가 담긴 노트북과 귀국 항공권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인천공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양의 한적한 시외버스 터미널 한쪽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웨덴 복지부 장관이었다. 아스트리드 국장.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오늘 귀국하는 거 아니었어? 공항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스트리드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터미널 너머로 펼쳐진
단양의 푸른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분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관님,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간 휴가를 신청하겠습니다. 제 모든 연차를 다 쓰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 아스트리드는 말을 이었다. 장관님, 저는 지난 30년간 스톡홀름의 책상머리에 앉아서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통계와 예산안 속에서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내려 평생을 바쳤죠. 그런데 장관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해답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충청북도 단양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 진정하시오. 당신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요? 그 냉철하던 당신이. 바로 그 냉철함이 문제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차갑기만 했어요. 더 이상 멀리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관찰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연대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이웃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직접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짜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보고서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장관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통화를 마무리했다. 걱정 마세요, 장관님.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스트리드의 입가에 시원하고 홀가분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섰다. 그리고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30년간 그녀의 몸에 갑옷처럼 둘러져 있던 빳빳하고 꽉 끼는 정장. 그녀는 그 정장이 이제는 어쩐지 불편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며칠 전 그녀는 마을 장터에 들렀다가 헐렁하고 편안한 일바지 한 벌과 꽃무늬 블라우스를 샀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입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편안한 옷차림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회관이었다. 회관의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서자 안에 모여있던 동네 할머니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반색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아따, 스웨덴 대. 안 가고 또 왔어? 비행기 탄다더니. 아이고 잘 왔네 잘 왔어. 안 그래도 자네 생각하고 있었는디. 한 할머니가 손짓하며 그녀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끌어당겼다. 이리 와 이리 와서 앉아. 마침 율무차 끓여 놨은 게 한 잔이요. 내가 생강을 듬뿍 넣어서 아주 속이 찌르르하고 따뜻한 게 끝내줘. 추운 날엔 이게 보약이요.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아스트리드의 두 손에 꼭 쥐어주었다. 아스트리드는 그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다. 그녀는 김이 오르는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알싸한 생강향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완벽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늘 관찰자로서 세상의 바깥에 서 있던 그녀가, 평생 혼자였던 그녀가 이 작은 시골 마을의 따뜻한 방 안에서 마침내 우리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에서 온 엘리트 공무원이 한국의 가장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진짜 사람 사는 냄새에 흠뻑 취해가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이성을 내려놓고 뜨거운 정을 가슴에 품게 된 한 이방인. 그녀의 진정한 한국 한 달 살기가 단양의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이제 막 그 따뜻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할머니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회관 가득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도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를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은 정 하나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산표에도 통계에도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데우는 그 따뜻한 온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가까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